네, 안녕하세요. 자, 오늘부터 이제 딱 2주 동안이죠. 형법 1순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번 순환에는 좀 케이스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봅니다. 그래서 제가 원래 1순환 시작하기 전에 주관식 문제집을 하나 내려고 했는데, 진짜 날짜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. 그래서, 이번에도 뭐 자료로 이렇게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 자료 다 모으시면요. 문제집 한 권이 만들어집니다.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시험 칠 때까지 이걸 주관식 문제집으로 활용하시고요. 지금 제가 매일매일 자료 나가는 것만 다 합치셔도 아마 충분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지금 문제 있나요? 예. 자, 여기 여기 진도를 잠깐 한번 보시면은, 진도표를 보시면 이틀에 한 번 시험 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, 내일부터요. 그러니까 내일 시험 있는 날이에요. 그래서 화요일하고, 목요일, 그리고 토요일 날, 이렇게 일주일에 3번씩 해서 총 6회 이제 실전 모의고사 보는 걸로 하고요. 그리고 이제 시험 없는 날, 오늘이나 아니면 수요일 이때는 제가 쪽지 시험 문제를 드리겠습니다. 문제 드리고, 답도 제가 다 달아드릴게요. 그래서 시험은 기길제로만 시험 보는 걸로 하고, 쪽지 시험은 자기가 연습하십시오. 제가 쟁점에 대해서요, 5줄 정도 분량으로 축약해 놓은 게 있거든요. 그래서 그게 우리가 실제 케이스에 나왔을 때, 예를 들어서 무슨 상해의 개념을 쓴다든지, 아니면 준강도의 요건 이렇게 쓴다고 할 때, 딱 필요한 만큼만 한 5줄 정도 내가 외워서 쓸만한 그런 분량을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. 그걸 매일 한 5문제 정도씩 제가 드릴 겁니다. 시험 없는 날에. 그래서 그거는 각자 그냥 자기가 한 연습해 보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. 제가 매일 쪽지 시험도 보고 실전 모의고사 보고 이렇게 원래 하려고 하니까 조금 너무 힘든 것 같아요. 그 부분은. 그래서 우리가 3순환 때는 거의 매일 시험 보거든요. 사실 이 쪽지 시험이 실전 모의고사 더 어렵습니다. 실제 쳐보면은. 그래서 이거 문제 가르쳐 주고 교육 쳐야 되는 이런 경우가 되는데, 그럴 바에 차라리 자기가 많이 써보시는 연습을 하는 걸로 그렇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시험은 이틀마다 한 번씩 보는 걸로 하고요. 시험 없는 날은 제가 드리는 그 자료를 가지고 계속 한번 써보시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시험 진도는요, 우리가 내일부터 바로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첫째 날부터 이 재산절을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. 그래서 제가 교재 진도는 진도대로 나가면서 문제도 같이 풀 겁니다. 문제도 같이 푸는데 문제 푸는 자료에서 문제 풀어드리는 이 부분에서 일단 한 문제는 낼게요. 그래서 한 문제 정도는 여기서 나오고 나는 쟁점은 제가 우리가 진도 나가는 부분에서 제가 좀 될 수 있으면 평이한 문제로 우리가 연습이 될 만한 그런 문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항상 자료 잘 활용해 주시고요. 예전에 제 일순환 자료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. 근데 이게 가장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거고, 지금 형법이 개정이 돼가지고, 기존에 있던 또 내용을 다 바꿔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때문에 사실 책 작업이 더 늦어지기도 했어요. 기존에 우리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, 해놓은 게 지금, 다시 전부 다 바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책도 이것도 원래 2차 시험, 1차 시험 끝나면 내년 대비로 할 때는 또다시 개정판에 또 나와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. 근데 우리는 이제 기득권으로서는 이 책 가지고 시험까지 그냥 계속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따로 바꾸실 필요는 없고요. 개정된 부분만 자기가 더 추가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여기 지금 제가 최근에 이거 제가 채점을 해보면 알지만 우리 형법 실력이 아주 좋으신 분도 있고 이제 처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. 이 보시면은 무슨 개인적 사정으로 공부가 잘 안 돼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처음 형법 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격차가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어요. 근데 일순환 때 잘 보내야 됩니다. 그래서 지금 내가 좀 형법 실력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될 때는 정말 쓰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. 써보시고 이 잘못 쓴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많이 봐야 되고 스터디 같은 거 이런 거 같이 하시면서요 이야기도 많이 해가면서 이렇게 수정이 돼 가야 됩니다. 이 형법은 단순히 외워가지고 쓰는 과목은 절대 아니에요. 이거는 케이스 자체가요 우리가 실제 연습한 문제를 100% 그대로 이제 시험장에 나오는데 이렇게 장담을 못 하거든요. 그래서 이건 기초 실력, 소위 흔히 말하는 이제 내공이 조금 있어야 되는 그런 과목이단 말이에요. 그래서 어떤 특정 케이스 딱 외워가지고 요거 시험 문제 나오면 내가 써야지 이렇게 준비했다가는 낭패를 당하기 쉽습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지금 일순환 때 많은 문제를 다뤄봅니다. 문제 다루면서 케이스에 대한 감각도 좀 살리시고 내가 지금 형법을
지금 약간은 시간적 여유를 두고요. 문제도 풀고 교과서를 볼 수 있는 어떤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요. 2순환, 3순환 때는 거의 이제 뭐 시간 여유가 없어요. 그때는 뭐 최신 판례 판결 요지 외우다가 그냥 시간이 다 가는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. 그래서 지금 1순환 잘 보내셔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지금 답안 작성 요령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준비가 되면 형법은 막판에 최신 판례만 판결 요지만 이렇게 좀 보고 들어가도 얼마든지 쓸 수가 있습니다. 우리는 이 답안 그러니까 목차 같은 걸 외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. 형법은 대신에 그러니까 그 기본 원리를 좀 깨우치는데 이때 좀 요런데 좀 시간을 좀 더 투자하시라는 겁니다. 그 우리 소송법이라든지 부동산 등기법 같은 경우에 그 목차 외우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잖아요. 그죠? 그 목차 안 떠오르면 안 된다. 뭐 이런 관점, 목차를 계속 그렇게 많이 외우는데 형법은 그게 필요 없습니다. 형법은 내용을 외우는 게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쪽지 시험 그 자료로 드린 그 오늘 자료도 맨 뒤에 보면 이렇게 한 간략간략하게 정리해 놓은 게 있을 겁니다. 이것만 자기 걸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. 이걸 활용하고 재활용하고 자꾸 하다 보면은요, 그 어떤 뭐 케이스에서 소위 우리가 총알을 가지게 되는 셈이에요. 어떤 문제가 나와도 기본적인 거 좀 쓸 수 있다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. 그래서 이걸 많이 연습을 하시고 실제로 이걸 시험 본다고 생각하시고 그 뭐 독서실에 앉아셔가지고 이걸 가린 채로 만약에 형법의 시간의 적용 범위에서 1조 2항에 대해 해석하시오 하면 내가 뭘 쓸 수 있을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. 내가 단 한 줄이라도 내가 쓸 수 있는 게 뭐냐? 예? 그러면 그럼 한번 떠올려 보면은 우리가 책을 읽은 상태에서 한번 그 써보는 거죠. 막연하게나마 한번 써보는 겁니다. 써본 다음에 비교를 해보세요. 항상 우리는 이 쓰는데 좀 이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잘 안 되면은 이걸 외우는 거죠. 제가 뒤에 이쪽 시험 자료로 매회 나갈 겁니다. 한 12회, 11회 정도까지 나갈 것 같아요.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달달달 외워버리세요. 예? 달달 외워보시면 자기도 모르게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형법 개념에 대해서 우리 진짜 답안 작성하실 때 뭐 쓸만한 것들이 이렇게 떠오를 겁니다. 안 그러면 계속 이렇게 뭡니까 그 어떤 문제가 나와도 계속 공포감에 시달려 가지고요. 자기가 이거 뭐 쓸만한 게 없다 이런 식의 형태가 돼 버리거든요. 근데 형법은 조금만 기본 개념이 돼 있으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좀 양은 채울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쪽지 시험 잘 활용하시고요. 이번 자료는 제가 그 시험 안 보는 날 계속 자료를 드릴 테니까 이걸 활용하시고 실전 모의고사는 반드시 전부 다 보세요.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보시는 걸. 그러니까 자기가 뭐 5점이 나와도 상관없습니다. 50점 만점에 5점이 나오든 3점이 나오든 그게 이제 점수는 연연해 하지 마시고요. 일단 써내세요. 써내시면은 그 책 읽는 요령이 생깁니다. 예? 쓰다 보면은 내가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그 방법론이 거기서 도출이 돼요. 궁리를 해야 방법이 생기는 거지. 예? 남들 하는 거 자꾸 구경만 해가지고는 절대 실력이 늘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답안은 5점이 나오든 10점이 나오든 계속 써내는 겁니다. 그거 써가지고 내는 시간을 한 50분 정도 시험 보잖아요. 그 시간을 절대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. 그리고 시험 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. 문제 읽는 시간을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. 바로 얼마 전에 우리 학원에서 뭐 모강반이라고 해가지고 뭐 몇 분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직접 써보시고 제가 그 자리에서 뭐 강평해주는 이런 것도 했었거든요. 근데 그 많은 실수를 하신 분이 뭐였냐면은 문제 읽다가 그냥 그 문제에서 문제를 잘못 읽어가지고 실수하는 것도 꽤 많이 생기더라고요. 답을 바꿔버린다든지.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현상은 왜 생기냐면 문제를 빨리 읽으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 읽는 시간은 아깝다고 생각하는 거죠. 그러니까 남들 막 옆에서 슥슥슥 쓰는 소리 들리면은 나는 지금 문제 읽고 초안도 안 잡았는데 옆에서 막 쓰고 있고 저쪽에도 쓰고 이쪽에도 쓰고 이러면 제가 불안해가지고 나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. 그러다가 문제를 제대로 읽지 아니하고 그냥 쓰다가는 나중에 그러니까 문제 취지하고 다른 걸 뒤따 썼다가 또 지우고 막 이런 현상이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발생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시험 칠 때도요. 우리 문제 읽는 시간 절대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자체도 하는 시험 보는 시간이고요. 그 다음에 시험 보는 시간을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아깝게 생각하지 마세요. 그래서 1시간 정도, 한 50분 정도 투자하는 그 시간은 내가 공부하는 시간입니다. 이것도 그러니까 그 독서실에 앉아가지고 책을 펼쳐가지고 보는 것도 공부지만 문제를 펼쳐놓고 궁리하는 것도 공부다. 이걸 어떻게 쥐어짜내가지고 여기서 내가 목차를 어떻게 잡아서 내가 쓸 수 있을 것인가. 내 나름대로 고민할까 하는 거 아닙니까? 그 고민 자체가 이제 연습이 되고요. 나중에 우리 책을 읽을 때도 그 도움이 되고 모범 답안 딱 복사를 해줄 때도 모범 답안 할 때도 제가 시험 볼 때 생각했던 거하고 뭐 어떻게 써가지고 이게 좀 더 좋은가.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좀 더 많이 한다. 이런 것도 우리가 좀
자기와 비교하는 과정에 좀 알 수 있잖아요. 자, 그러니까 계속 써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. 절대 남 쓰는 거 그냥 구경만 하시는 거는요, 하지 마세요. 형법은, 정말 다 써놓은 거, 제가 써놓은 거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 써놓은 거 구경만 해가지고는 절대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. 자, 오늘 그 자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. 이 답안 작성 요령에 대한 이야기 좀 나오는데요. 지금 이제 우리 답안지가 바뀌었어요. 2차 답안지가 바뀌어가지고, 예전에는, 뭐 5장짜리 이렇게 뭐 해가지고 이렇게 넘기는 걸로 했습니다만, 지금은 딱 한 장 줍니다. 이제 1문에 한 장, 2문에 한 장 이렇게 줘요. 그래서 사부심하고, 똑같이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. 그런데, 그러면 이제 1문에서 네 페이지인단 말이에요. 4페이지인데 양이 조금 더 불어났습니다. 예전 종이보다. 근데 실제로, 저도 옛날에 제가 사범 시험 볼 때 그 답안지 중간에 바뀌었었거든요. 바뀌었는데, 느낌상, 좀 빡빡하게 써보면요. 종이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, 사실은. 자기가 이게 뭐 확 줄여가지고 써야 되느냐, 이제 필요한 것만 써야 되느냐, 이렇게 이해를 하지만, 막상 써보시면은요, 그러니까, 1시간, 그러니까 1시간짜리가 이제 4페이지를 채우는 건데,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초안 잡는 시간 빼면은, 한 10분에 요 한 페이지 정도를 채우면, 그러면 40분에 4페이지잖아요. 그럼 초안 잡는 시간 어느 정도 고려하면, 거의 한 10분 내지 12, 13분, 요 정도에 이제 한 페이지를 채워야 된다는 이야기인데, 실제로 뭐, 우리가 웬만한 속필 아니면 그거 다 못 채우거든요. 그러니까 실제로 4페이지를 빽빽하게 채우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.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그 답안 작성 요령 큰 차이는 없습니다. 다만, 이제 이게 한눈에 딱 들어오기 때문에요. 우리 전체 답안 작성해 놓은 거에 채점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처음 소론부터 본론까지 한눈에 확 들어옵니다. 옛날처럼 이렇게 넘겨야 되는 게 아니고. 그러니까 이제 답안 형태상 봤을 때, 앞부분에 이런 큰 노마자 1 쓰는 거 하고요. 이런 거 그 다음에 작은 노마자, 그 다음에 뭐 양갈로 이렇게 하는 거, 이런 거 있잖아요. 요 줄을 좀 잘 이렇게 잘 맞춰서 써주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이거 띄우는 거, 옛날에는 제가 이거 뭐 다 띄우는 것이 오히려 보기도 좋고 시원시원하고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, 큰 목차에서는 뭐 띄우는 게 괜찮습니다. 큰 목차 띄우는 게 괜찮지만 나머지 목차까지 다 띄우면은 조금 이렇게 공백이 좀 있어 보이는 거거든요. 한눈에 다 들어오니까. 그러니까 큰 목차만 좀 띄우고 나머지는 그냥 쭉 붙여줘도 괜찮습니다.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목차 답안 작성 요령에서 이렇게 목차 적고 점 땅땅 찍고 이렇게 쓰지 마라. 바로 줄 바꿔가지고 이렇게 써라. 이렇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. 이거 뭐 지금 처음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목차를 이렇게 썼으면은 목차 옆에다가 이렇게 점 찍고 이렇게 쓰면 좀 답안이 지저분해 보이거든요. 그래서 항상 요 줄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열을 맞추는 거예요. 열 맞추는데 좀 신경 써보세요. 형태적인 면에서. 그래서 딱 답안을 이렇게 펼쳤을 때, 한 페이지예요. 한 페이지에 요 왼쪽에 큰 목차, 중간 목차, 작은 목차 열을 좀 맞춰가지고 또 목차 쓰면 그 다음 형태로 좀 이렇게 깔끔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. 한 줄에 보통 20글자에서 25글자 정도로 해라 그랬는데, 지금은 이제 이게 이건 이제 필요 없는 이야기 됐어요. 그래서 보시면서 내가 좀 양을 많이 써야 된다 하면 좀 빽빽하게 쓰시고요. 안 그러면 좀 지금 쓸 내용이 초안 잡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에 양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좀 넓게 쓰셔도 괜찮습니다. 어떻게 보면은요, 지금 답안지가 바뀐 부분은, 채점하기도 좋고, 시험 쓰는 사람한테도 편해요. 채점하기도 좋고 시험 쓰는 사람한테. 시험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분량에 대해서 너무 고민 안 해도 된다는 거죠. 옛날에는 이건 내가 한 장밖에 안 되는데 한 장 딸랑 쓴 거 이거 너무 분량 작은 거 아니냐 이런 고민도 보통 하게 되는데, 지금 이제 어차피 이거는 4페이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많이 써봤자 뭐 그만이고요. 작게 써봤자 또 뭐 기본적으로 2페이지 정도는 쓰니까 큰 차이가 없게 됩니다. 그래서 한눈에 확 들어오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형태적인 부분, 줄 맞추는 거 조금 더 신경 써요. 이건 형태적인 문제입니다. 그리고 펜 같은 거 연필 가지고 쓰시는 분인데 그런 건 안 되겠죠. 자기한테 맞는 걸 찾으시기 바랍니다. 제가 모강반에서도 보니까 볼펜이 맞는 사람이 있더라고요. 볼펜이. 근데 맨 처음에 글씨를 아주 못 써가지고 글씨 잘 알아보기 힘들었는데 그 다음날 조금 더 좋아지고 펜을 조금씩 바꾸니까 점점 좋아져요.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가장 좋은 글씨가 볼펜으로 쓴 글씨가 가장 좋더라고요.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. 자기한테 맞는 펜을 찾아야 돼요. 맞는 펜을 딱 하셔가지고 글씨는 알아볼 수 있으면 되는데, 다만 이게 너무 날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
무성의하게 보여가지고요. 원래 좋은 인상을 안 주는 그런 부분은 있죠. 그래서 이 형태적인 부분은 좀 생각을 하시고, 그 다음에요. 출제 문제가, 자, 우리가 이제 지금 답안 작성 요령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. 이거는 최소한 우리가 한 30점, 뭐 좀 25점짜리도 가끔 이제 좀 크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. 자, 시험 문제가 작년 시험 문제처럼요. 하나의 사례를 놓고 문제가 1, 2, 3, 4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. 뭐 10점, 5점, 뭐 10점 이렇게. 이렇게 나오면은 이렇게 나오면 답안 작성 요령이라는 게 필요 없습니다. 그거는 그냥 목차에서 제1문에 대한 해설, 제1문에 대한 답 해가지고 뭐 그 두 가지 형태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문제점 판례 검토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. 문제점 판례 검토 이렇게 하셔도 되고 뭐 결론 이유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. 또 시간 부족하면 그냥 바로 판례 검토하셔도 되고요. 그 형법은 보통 이렇게는 잘 안 하거든요. 결론 이유 잘 안 하는데 이렇게 쓴다 하더라도 큰 문제 되는 건 아닙니다. 이거 어차피 같은 내용이 된단 말이에요.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는 큰 문제로 나왔을 때, 그러니까 50점짜리 우리 시험 문제 보면은 기출 문제도 보면 아시겠지만 50점짜리에서 큰 논점들이 뭐 서로 얽히고 설키는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. 뭐 아직까지 그게 완전히 배제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. 그렇게 나오게 되면은 답안 작성 요령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.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하는 거예요. 그런 문제까지, 큰 문제까지 결론 이유로 쓰는 거는, 형법에서는, 잘 안 돼요. 제가 이거 뭐 전에 어저께도 어떤 분이 질문하셨는데, 우리는, 범죄를 검토할 때요. 예를 들어 A죄 검토하고, B죄 검토하고 난 다음에, 이게 결론 이유로 바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. 이 두 죄를 검토해가지고 포괄일조로 다시 묶일 수도 있고, 범죄 상호 간의 관계에서 C 범죄를 검토하면서 A죄를 이런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또 C가 된다. 이런 식으로 서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. 그래서 특히 이제 최종 결론 다시 나와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별 논점이 따로따로 이렇게 검토되는 문제가 잘 없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결론 이유로 쓰는 것보다는 그냥 이런 큰 문제에서는요, 서론, 본론, 결론 해서 전체적인 어떤 검토가 좀 필요하단 말이죠. 그 답안 작성 요령을 제가 지금 여기다가 해놓은 거예요. 그래서 그걸 우리가 준비하는 거고, 이게 준비가 돼 있으면 나머지 뭐 작은 논점에서 5점짜리, 10점짜리 이렇게 나왔을 때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. 그거는. 이렇게 쓰는 건 이건 누구나 다 쓸 수 있어요. 쟁점만 알고 계시면 누구나 다 쓸 수 있잖아요. 그죠? 판례 적고 그에 대해서 검토 적는 거는, 이건 뭐 쟁점 그거 하나만 딱 물었을 때,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어떤, 거의 단답 형식의 문제나 다름없거든요. 논거만 하나 제시해주면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따로 답안 작성 연습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. 우리 50점짜리 문제 나왔다는 전제하에서 이 답안 작성 요령은 숙지해 주셔야 됩니다. 실제로 우리가 꽈락은 이런 문제에서 많이 나와요. 이런 문제에서. 50점짜리에서 꽈락이 많이 나옵니다. 앞뒤가 안 맞는 소리 한다든지, 그죠? 먼저 검토해야 될 건 나중에 검토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아무리 내용이 제대로 돼 있다 하더라도 이게 그 논리적인 어떤 연결이 안 된다 그러면 저 꽈락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. 근데 오히려 5점짜리 10점짜리 이렇게 나오면 그 쟁점 내가 다 틀려도 어떻습니까? 5점밖에 안 날아가죠. 나머지 쟁점 또 맞추면 점수 받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5점짜리 10점짜리 문제는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다. 어차피 우리는 준비는 큰 목차로 큰 문제로 준비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겁니다. 자, 여기 보시면 일단 문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. 이건 큰 문제를 풀 때 우리가 하는 이야기입니다. 형법 답안은요, 맨 처음에 쟁점의 정리, 혹은 뭐 문제 소재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. 그래서 맨 처음에 뭘 적느냐 하면은 지금 이 사례에서요, 주어진 사례에서 어떤 죄의 성부가 문제되는지 먼저 밝혀주셔야 돼요. 그래서 갑의 이러이러한 행위와 관련하여 어떤 죄의 성부가 문제된다. 이게 그 첫 번째 문장이라고 보시면 돼요. 성부가 문제된다.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. 그 이제 두 번째 목차 가시면 제가 뭐 A죄, B죄, C죄 이렇게 문제될 수 있겠죠. 그러면 그 다음 목차로 가시면 A죄에 대한 성부 이렇게 하셔가지고요. 범죄 성립 요건은 구성 요건, 위법성, 책임 이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. 세 가지 되어 있는데 자, 이 세 가지 순서대로 검토를 해주는 거죠. 그러다 이렇게 검토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요건을 결하게 된단 말이에요. 그러면 거기서 스톱하면 돼요. 이 범죄 성립하지 않는다 하고 다른 범죄로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 거죠. 비죄의 성부 이런 식으로. 또 구성 요건, 위법성, 책임 순서대로 검토하는데 자, 이번에 또 뭐 검토하다 보니까 중간에 뭐 요건을 결하더라. 그럼 또 스톱해가지고 더 이상 이 범죄 성립하지 않는다 하고 뭐 C죄의 성부 이런 식으로 C죄의 성부 이렇게 가겠죠. C죄의 성부 이런 식으로 가서 만약에
구성 요건, 위험성 책임까지 다 갖춘다 그러면 범죄 성립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범죄 성립 요건은 이게 전부 다 모든 요소를 다 갖춰야만 범죄 성립하는 게 하게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